색깔 있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북한이 대한민국 성인이라면 대부분 사용하고 있는 인터넷 뱅킹, 그리고 인터넷 카드 결제를 할 때 쓰이는 보안 소프트웨어 업체의 전산망을 장악했다. 그리고 국내 금융 전산망 대량 파괴를 노린 사이버 테러를 준비했다는 보도가 어제 나왔습니다. 이 소프트웨어는 무려 국내 이용객이 2천만 명이나 사용을 하고 있다라는 점이 부각이 돼서 정말 큰 논란을 빚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번 국정원의 발표를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요? 오늘은 사이버 테러 방지법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기 전 국정원 인사처장을 모시고 이 문제를 심층적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에 영입되신 김 전 처장의 언론 인터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처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저희 인터뷰에 처음으로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평생의 첫 인터뷰라고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저희도 국정원 출신 고위 인사를 모셔보는 것은 처음입니다. 처장님도 처음이시고 저희도 처음 하는 인터뷰입니다. 이 인터뷰는 지금 전 세계 120개국에서 동시에 시청을 하고 계십니다. 오마이TV, 아프리카TV, 유튜브, 유스트림을 통해서 생방송되고 있고요. 전국에서 보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 지금 어디에서 보고 계십니까? 바로 댓글로 응원 메시지 주시면 저희가 바로바로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어떠세요? 언론사 인터뷰란 사실 이제 국정원 고위 인사들을 하면 좀체 언론에 잘 나서지 않는데요. 이번에 좀 언론 인터뷰를 좀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셨던 이유가 좀 있으실 것 같아요. 그 얘기를 먼저 좀 하고 출발을 할까요? 사실 국정원 직원들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뭐 퇴직 후에도 잠행하는 업무를 하는 것들이 그런 것이 몸에 배서 네. 그렇게 살아오는 게 일반적이죠. 그런데 최근에 테러 방지법이라든지 아니면 사이버 테러 방지법, 뭐 기타 일련의 국정원이 최근 몇 년 사이에 국가 이슈에 완전히 이슈를 장악하는 그런 비정상적인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어느 정도 공개된 활동을, 그리고 또 당에 입당하고 나서 공개된 활동을 할 시기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인터뷰에 응하게 됐습니다. 네, 국정원이 이슈를 장악하고 있는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이제는 뭔가 공개적으로 말씀을 하실 때가 됐다, 이런 판단을 하셔서 저희 프로그램 나와주셨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2013년 6월 말에 퇴직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퇴직을 하실 때 정치를 좀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셨습니까? 아니 뭐 한 달 전까지도 당적을 가지려고는 뭐 그런 생각을 갖다가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굉장히 우연한 기회에 정치와 만났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뭐 그전서부터 이렇게 뭐 얘기들은 하고 그러셨는데 관심이 사실 그렇게까지 없다가 네.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최근 들어서 한 몇 달 전서부터 굉장히 혼란에 쌓이고 네. 그런 건전한 야당이 수권 정당이 되기 위해서는 뭔가를 이 국가를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죠. 그런데 그 전에 그렇게 여러 번 그 당에서 요청이 와서 네. 고심 끝에 수락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대개 저희 같은 진보 언론 기자들은 국정원 출신 그러면 왠지 좀 새누리당과 혹은 보수 정치와 좀 가까울 것 같다는 인상을 갖는데요. 호남 출신도 아니세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어떻게 더불어민주당과 만나게 됐는지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뭐 사실 저희 경우에는 이유는 보기보다는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국정원을 정보기관답게 제대로 바로 세울 수 있는 당이 더불어민주당이라고
제가 판단하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정보기관을 정보기관답게 만들 정당. 그렇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국정원의 현재 그러니까 국정원 직원들이 인정을 하든 안 하든 네. 국정원의 현재 직무 능력과 조직 체계 특히 인사 난맥상으로 볼 때 국정원이 이대로 가면은 제가 뭐 전공한 게 이제 인사라서 그쪽 분야로 이렇게 주로 볼 수밖에 없지만은 네. 이대로 가면 머지않아 국정원에 아마 재앙이 닥칠 거다. 그리고 아무리 늦어도 5년 안에 손쓸 수 없는 지경에 다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국정원을 바로 세우고 국정원의 이렇게 패러다임을 바꾸고 여러 가지 그게 국정원이 이름이 뭐 개혁이 됐던 네. 혁신이 됐던 뭐 국정원을 강화가 됐던 그런 용어는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네. 그런 걸 할 수 있는 정당이 지금 새누리당은 어쨌거나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집권당인데. 예, 어쨌든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더불어민주당은 그걸 충분히 할 수 있다고 그러고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저희가 이제 정치부 기자를 오래 해보면 가끔 그런 정보위원들을 만나게 됩니다. 국회 정보위에서 활동하고 있는 의원들을 만나면 국정원에도 애국심이 넘치는 정말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정말 이 나라의 국민들을 위해서 일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훌륭한 기관원들이 많다. 그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맨날 음모를 꾸미고 뭐 이런 사람들만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저희가 이제 가끔 그 정치인들에게 듣는데 오늘 김 처장님을 통해서 실제로 그런 분을 한번 확인하고 있다. 네. 이런 인상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지금 응원 메시지를 생방송이니까 주고 계시는데요. 캐나다 온타리오 주 원지시에서 보고 계시대요. 예. 녹화만 보다가 처음 생방을 봅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요. 처장님 마이크를 조금 앞으로 당겨달라는 네. 의견이 있습니다. 목소리가 저에 비해서 좀 작게 들리는 모양입니다. 예, 이렇게 실시간으로 예, 국민과 팬들과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꼭 국회에 입성해서 국정원 개혁할 수 있게 좀 해주세요. 천안에서 보고 있습니다. 좋은 정치 해주세요. 이런 의견들 주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의견 주시면 제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인사 난맥상 문제, 조직 체계 문제점 지적을 해주셨어요. 국정원에 1987년에 네, 입사했습니다. 국정원은 네. 입사라고 합니까? 저희도 네, 입사라고 하는데 저는 입원인 줄 알았습니다. 입부라고 하기도 하고 안기부였기 때문에. 안기부였기 때문에 예, 그렇죠. 중앙정보부도 입부네요, 그죠? 네.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몇 년 정도 일을 하신 겁니까? 한 26년 정도. 26년간. 7년 정도. 7년 네. 국정원에서 생활하신 거예요. 그러면 네. 그 많은 시간 동안 국정원에서 주로 어떤 역할들을 하셨습니까? 그 국정원 내부 직무에 관한 거는 이제 그 비밀 엄수 의무가 있기 때문에 보안 상황이긴 합니다만 일반적으로 네. 공개할 수 있는 사항은 이제 인사 업무를 주로 했다.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마지막이 인사처장이셨기 때문에 뭐 네. 마지막 직책은 아닙니다만 네. 뭐 인사 그렇게 알려졌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 국정원은 저희가 너무 궁금한 게 많아요. 사실 모든 게 좀 이렇게 뭔가 쌓여 있어 베일에. 그래서 궁금한 게 없어야 되는데 네. 국민들이 너무 궁금한 게 많은 거예요. 자, 그 인사와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질적으로 27년, 근 30년이네요. 30년간 국가정보기관의 공무원 역할을 하셨습니다. 인사 난맥상 어떤 문제가 제일 큰 것 같으세요? 이제 국정원의 인사 난맥이라고 한다면은 국정원 직원들의 보기보다 밖에서 보는 것과 달리 이제 신분 불안이 존재를 합니다. 그것을 뭐 어떤 한 단편적인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 상황은 지났다. 종합적이고도 그리고 아주 장기적인 중장기적인 방법으로 바꿔야 되는데 네. 그거를 지금 과연 하고 있을지 뭐 하고 있지 않겠죠. 네. 그리고 그 인사 난맥 그런 신분 불안에 이어서 직원들이 결국은 정치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살아남아야 되는 직원들도 사람이니까요. 네. 살아남아야 되는 상황에서 정치화될 수밖에 없고 거기서 파벌이 형성이 되고 파벌이 형성이 되면은 그 파벌에 아무래도 충성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 나머지 그러니까 선후배 관계에서 또는 상하 관계에서의 그런 위계 질서가 깨지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뭐 좀 그 아내 얘기를 하기는 그렇고 네. 글쎄 이런 얘기가 어떨지 모르겠는데 공개된 인사를 하나 얘기를 하면은 네. 지금 그 기조실장님께서 네. 기조실장님께서 이제 계속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 네. 그분이랑 뭐 어떤 그런 것 뭐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데 네. 그분의 그 근무 연령 같은 게 네. 지금 이제 그분이 60 한 2, 3세 되셨는데 네. 62, 3세요? 네. 62, 3세인데 공무원을 할 수 있습니까? 그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 별정직 공무원이라서 그게 안 되고 더군다나 이 공무원의 근무 연령이 그걸 이제 이제 여쭤보니까 네. 제가 답변을 드리면 네. 얘기가 너무 세밀하게 들어가는데 근데 저희 그 애청자들은 디테일을 사랑합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네. 그러니까 공무원이 상한 연령이 정무직은 없습니다. 네. 그 정무직은 뭐 90세까지도 근무를 할 수 있죠. 죽을 때까지. 예. 일반 공무원은 상한 연령이 있습니다. 60세. 뭐 58세 이런 네. 근무 상한 연령이 있는데 그렇죠. 저희 기조실장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없어요. 명확하게 규정이 돼 있지 않다. 근데 별정직임에도 불구하고 60세 이상을 근무할 수 있다 이런 이제 논리입니다. 네. 이게 2014년 10월달에 한번 논란이 됐었어요. 그래가지고 본인께서 사표도 제출하고 그러셨었는데 네. 예. 그때만 해도 뭐 그런 걸 제가 얘기할 입장이 아니니까 그걸 뭐 얘기할 필요도 없고 네. 얘기를 안 했는데 지금 네. 이 방송에서 얘기가 어떻게 우연하게 나왔는데 네. 사실은 본인이 60세가 넘게 근무하려고 그러면 공무원 제도에는 그 명예퇴직 제도라는 것이 있어요. 명예퇴직. 예. 예, 그 명예퇴직은 근무 상한 연령에 도달하기 전에 본인이 스스로 퇴직하게 될 때 그 네. 위로금 형식의 퇴직금을 경력금 형식의 퇴직금을 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면 그걸 받기 위해서는 상한 연령이 정해져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상한 연령까지만 근무하는 걸 계산해서 계산해가지고 퇴직금이 퇴직금을 줘야 거죠. 되니까. 예. 근데 그 기조실장 중에 국정원 기조실장 출신 중에 명예퇴직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 과거에 그렇습니다. 네. 그것도 뭐 복수에 있는 한두 명이 아니라는 거죠. 아닙니다. 인원이 그렇게 많칠 수는 없었고 네. 그 명예퇴직을 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명예퇴직을 했다는 거는 그분들의 연령이 상한이 60세라는 걸 갖다가 기준으로 했거든요. 그렇죠. 예. 60세면 별정직도 이제는 그만. 아니 별정직이건 누구건 뭐가... 국정원 기조실장이 60세를 기준으로 명예퇴직을 했다고 한다면 네. 근무 상할 연령을 60세로 기준으로 했으니까 명예퇴직금을 예산이 그렇죠. 집행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이헌수 기조실장 지금 현직이신데 이분 연세가 62세에서 63세 정도 되는 걸로 된 걸로 확인이 좀 되고 있고. 근데 사실 이런 분이 계시면 국정원 내부에서도 좀 직원들이 반발이나 논란이 좀 있겠어요. 제가 이 얘기가 엉뚱한 대로 나갔는데 사실 그분 얘기를 하려고 그런 게 아니었는데 그러니까요. 이게 좀 엉뚱한 얘기가 됐는데 하여튼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직원들한테 영이 그렇게 쓰지 않을 겁니다. 무슨 얘기하면 그러지 않아도 인사라는 건 불만이 많은데 네. 인사라는 건 사실 소수의 그러니까 기쁨과 많은 사람의 탄식이 합쳐지는 것인데 많은 사람의 탄식이 없는 것도 만들어내가지고 탄식을 해야 될 판에 네. 그런 것이 만약에 벌어진다면 분명히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여기서 결론을 내려줘야 된다. 그냥 이렇게 넘어가지 말고 네. 저는 어떤 분을 비난하려는 그렇죠. 의도가 추호도 없습니다. 얘기가 좀 이상해졌는데 그분께서 이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근무를 해도 된다. 또는 이 제도에 문제가 다수의 제도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럼 법을
개정해서라도 이걸 보완을 하겠다. 그러니까 분명히 그렇게 다른 뭐 테러 방지법을 할 게 아니라 우선 그런 거부터 테러 방지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그런 거부터 뭐 그것도 뭐 상식적으로 보편적으로 결정을 하자. 근데 저희는 좀 이런 관심이 좀 생깁니다. 뭐 원 내부에서는 인사 문제 가지고 뭐 불만도 있고 뭐 이럴 수 있겠는데 어쨌든 기조실장이라는 자리, 국정원 기조실장은 어마어마한 자리 아닙니까? 첫째 예산을 다루고요. 둘째 조직을 관장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자면 국정원 내부의 중추 역할을 하는 매우 핵심적 역할을 하는 요체인데 좀 내부에서 좀 반발도 있고 논란도 있는데 굳이 이분이 꼭 필요한 이유 혹시 뭐 정권과 연관이 좀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질문상에 저한테 주신 질문상에 그런 것들이 없어가지고 제가 되게 당황스러운데 그건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시죠. 네, 그래요. 그 정권과 관계가 있는지 그런 거는 제가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저뿐만 아니라 많은 애청자들께서 관심이 있겠지만 저희가 이제 오늘 그 첫날 모든 걸 다 해소할 수는 없으니까 일단 그 부분은 좀 여지를 남기고 제가 곤란하게 해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예. 지금도 많이 곤란합니다. 지금도 많이 곤란하세요? 그래요? 그럼 제가 재밌는 댓글을 하나. 얘기하지 않는 게 그렇군요. 예. 정의로운 국가가 될 수 있게 힘을 좀 보태주십시오.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국정원 출신은 왠지 근육질 넘치는 스파이 이미지가 강할 것 같은데 그냥 동네 형님 같아요. 그리고 오랫동안 국정원에서 지내셨는데 비상식적인 상황도 많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의견 주신 분도 계십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현안과 관련해서 좀 여쭐게요. 어제 국정원이 14개 정부부처 국장급 인사들을 참여시킨 가운데 긴급 국가사이버안전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북한의 사이버 테러 위험에 대해서 공개를 했는데요. 근데 묘하게도 곧 전 상황과 그 이후 상황이 좀 겹쳐서 저희가 좀 상황을 전체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에 앞서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사이버 테러 방지법 그리고 특히 이제 청와대에서 그 요구가 있었고 또 국정원에서 북한의 사이버 공격이 실제로 이런 것들이 발견이 됐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로 국회에서 새누리당의 원유철 원내대표를 비롯한 새누리당 의원들이 정의화 의장에게 이것도 직권상정해서 처리하라라고 요구를 한 이런 상황인데요. 자, 우선 하나하나 좀 뜯어보죠. 첫 번째, 이 사건은 좀 저희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전직 국정원 고위 인사로서. 저는 이제 사이버 보안이나 이 사이버 쪽 전문가가 아니니까 일반적으로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 제 전공인 인사나 조직적인 관점에서밖에 이걸 볼 수가 없는 상황인데 지금의 그러니까 북한 뭐 여러 가지 전문적인 시각들이 있겠죠. 그런데 이제 인사 조직적인 면에서 보면 지금 북한의 사이버 공작 같은 거는 사실은 국정원에서 충분히 방어해야 되고 충분히 예상되는 일이었고 국정원이 그동안 양성된 인력의 그 능력으로 보아서 이 정도는 충분히 방어해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파악해서 예방 단계에서 조치할 수 있다. 그런 능력이 있다. 능력은 상당히 갖춘 조직이니까요. 그런데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국정원이라는 조직이 국민들에게 이런 걸 발표를 했을 때 과연 국정원의 능력을 만천하에 공개할 필요가 있을까? 그게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정원 같은 기관에서 지금 그러지 않아도 사이버 테러 전에 그 테러 방지법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 논란이 국가적인 이런 찬반의 논란이 분명히 상존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이제 그 문제를 떠나가지고 이게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경각심을 주는 차원이 아니고 공포심을 주는 차원이면은 이게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사실은 이런 업무를 했을 때 국정원이 자기의 능력을 드러내 보이지 않아야지. 이거는 지금 북한과의 문제만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사이버 문제가. 전 북한을 충분히 상대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은 있으니까요. 북한을 능가하는 수준의 우리가 사이버 능력을 갖고 있다. 그럼요. 근데 문제는 미국이나 예를 들어
그러니까 우리보다 훨씬 앞선 선진 정보기관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들이 우리의 능력을 파악했을 때 분명히 어느 정도만 봐도 파악을 할 겁니다. 파악을 하면은 우회 통로를 찾겠죠. 그래서 저희의 그러니까 단순 경쟁 상대가 북한만은 아니다. 전 세계 정보기관을 보고 했을 때 자기의 능력을 감춰야 되는 것이 그 정보기관에 오히려 본인이 정보기관다운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예. 지금 뭐 만천하에 우리 이 정도 할 수 있다라고 드러내놓는 것은 실질적으로 다른 해외 정보기관의 역량이나 역할 이런 걸 봤을 때 우리가 과시하는 만큼 우리 수준이 드러나는 거기 때문에 그게 굳이 좋은 일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자,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명박 정부 이후에 박근혜 정부까지 오는 과정에서 굉장히 국정원이 전면화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뉴스의 일면을 굉장히 많이 도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정원이 뉴스의 주체가 되고 있다. 이제 이런 현상, 이거는 좀 어떻게 왜 그럴까? 이것도 역시 인사난맥상 문제하고 조직 문제하고 좀 연관이 있을까요? 글쎄요. 저는 결국 그 국정원이 이렇게 전면에 등장하는 게 네. 아까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굉장히 보기 좋은 현상이 아닙니다. 다른 걸로 말씀을 드리면 그 정보기관, 세계 정보기관에 공통적으로 내려오는 그 금원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자랑도 변명도 하지 않는다. 이거는 전직 전 부장이셨던 이상현 부장님께서 아주 좋아하던, 그러니까 애용하던 말씀이셨는데 참 명언입니다. 사실은 정보기관에서. 그리고 또 하나가 정보기관은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결국은 모든 얘기들이 정보기관은 자명해야 되는 기관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기관이 전면에 나선다는 건 그만큼 자기 실력에 대해서 확신을 못한다는 뜻일 수도 있죠. 네. 그래서 나는 실력이 이 정도다라는 걸 자꾸 보여줘야 되는 상황이. 그러니까 국민들의 신뢰를 받지 못하니까 결국은 나는 이 정도입니다. 저를 신뢰해 주십시오라고 자꾸 보여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정말로 신뢰받는 기관이라면 그런 기관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게 물 흐르듯이 가는 것이 정보기관의 입장에서는 제일 좋은 거겠죠. 저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안타까운데 신뢰의 문제라고도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거에 대한 분석은 있을 수 있겠죠. 말씀하신 대로 실제 국정원이 신뢰받는 정보기관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것은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국회의원들이 누차 강조했던 이야기입니다. 특히 이제 2012년 대선 당시에 벌어졌던 국정원 댓글 사건 이후에 어떻게 국내 정치에 개입을 할 수가 있느냐라는 문제가 아주 심각하게 대두가 됐었습니다. 당시에 국정원에 계셨어요. 아니 2013년 6월에 나오셨으니까. 나왔지만 그 당시에 국정원에서 실무에 있지는 않았습니다. 아, 당시 실무라인은 안. 되게 얘기를 하면 복잡해지니까 그 정도로 네. 하고. 네. 말씀하신 대로 2012년 그 사건 이후에 많은 국민들한테 신뢰를 잃어버린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국정원 개혁 방향에 대해서도 이대로는 안 된다. 그래서 해외 정보 기관으로 좀 중심을 가져가고 수사권 문제 이것도 좀 내려놔야 되는 거 아니냐. 온갖 이제 개혁안들이 나왔어요. 그렇지만 이게 다 제대로 안 됐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전직 국정원 고위 인사로서 볼 때 국정원 개혁의 비전과 방향 이런 것은 어디로 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제가 먼저 그러면 이 건은 사실 단순화해서 말하기는 좀 해서는 안 되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국정원의 개혁이라는 게 너무나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네. 그럼 제가 한번 사회자께 질문을 드리면 국정원을 왜 개혁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정원이 과거는 물론이고 현재까지도 예컨대 이제 간첩 사건들 이렇게 보면 법원으로 가서 보면 무혐의나 무죄 판결을 받는 사례들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 인권 침해 문제가 여러 차례 법원에서도 지적이 됐어요. 그런데 우리 국정원은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거든요.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고 있고 그리고 자랑도 변명도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좀 과거하고 좀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또 특히 이제 국정원 댓글 사건 같은 경우는 정보기관으로서 우리 국민의 안보, 국가의 안보를 지켜달라고 당부를 했더니 왜 국내 정치에 개입을 하셨을까 이분들이 이런 의문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대로는 안 되겠다. 뭔가 좀 새롭게 태어나야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 그래서 국정원 개혁 가자. 이런 국정원 개혁 특위 이런 것도 만들어지고 그랬던 거 아닌가요? 그렇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국정원이 탈권력화되고 네. 탈정치화돼서 그러니까 본인의 업무에만 충실하는 네. 그런 선진 정보기관으로 되기 위해서 개혁을 해야 된다. 그렇죠, 뭐 그렇죠. 네. 제가 지금 역할이 바뀌었어요. 네. 그 대부분이 그렇게 대답을 하죠. 뭐 그 대답에 그러니까 이의를 제기하는 분들이 별로 없을 정도인데 제가 교만하게 단언을 하면은 네. 단언하건대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한 국정원 개혁은 반드시 실패할 겁니다. 오, 그렇게 생각하는 한 국정원 개혁은 네, 반드시 그렇습니다. 실패한다. 왜 그렇게 보십니까? 조직을 개혁하는 것은 네. 지금 탈권력화 뭐 이런 얘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건 조직의 직무상의 본연의 업무를 벗어나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거는 처벌의 대상이지 개혁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 업무는 처벌을 해야 되는 개념으로 가는 것이지 개혁의 개념으로 이걸 혼재를 자꾸 하니까 역대 정권에서 뭐 물론 전부 다 그렇게 혼재를 맞아요.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실패라는 겁니다. 국정원이라는 기관은 개혁을 해야 되는 이유는 사실 아주 단순합니다. 네. 좋게 얘기하면은 국정원을 국정원답게 강화해야 되는 것이고 아주 실제적으로 얘기하면은 그 기관이 지금으로는 안 되고 무능하기 때문에 네. 개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업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 업무에서 어떤 그러니까 메스를 통해서 어떠한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서 이 기관을 무능으로부터 탈출시킬 것인가 때문에 개혁을 해야 되는 것이지 네. 지금과 같은 인식을 가지고 있다면 그거는 처벌을 하면 되죠. 그러니까요. 거기에 바로 포인트가 있는데요. 좌익교수 사건 아시죠? 네, 알겠습니다. 좌익교수 누군지 아시죠? 직원. 그 양반 아시죠?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좌익교수라는 이름으로 정말 끔찍한 댓글을 올려서 그 애기 엄마들은요 다들 소스라치거든요. 세상에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세상에 자기도 자식 키울 텐데 그분 결혼하셨어요? 너무 궁금해. 여하튼 그런 말을 막 하는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국정원 직원들이. 근데 이분들이 처벌이 제대로 안 됐잖아요. 지금도 국정원에 계시고 활동 중이고 그러니까 국민들은 어머 국정원은 처벌이 안 되나 봐 이런 생각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권력이 분명하게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정의의 칼로 딱 단칼을 내려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되니까 말씀하신 대로 뭐 그러면 개혁이라도 그러면 뭐 바꿔보기라도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가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좀 들어요. 그 두 가지 감정이 있으실 것 같아요. 양가적 감정이 첫째 하나는 국민으로서 생각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또 국정원 직원으로서의 생각이 두 가지가 좀 있으실 것 같은데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런 사건들은. 그 좌익교수 같은 사건들이 이제 일탈 행위들이죠. 일탈 행위다. 국정원 직원들이 네. 뭐 또 나중에 혹시 말할 기회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네. 국정원 직원들도 그 사건에 굉장히 분개를 할 겁니다. 뭐 분개를 할 겁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분개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거는 아니, 근데 직원으로서의 어떻게 보세요, 김 직원으로서의 명예에 관한 문제거든요.
근데 자익 효수에 대해서 답변을 하지 않겠습니다. 자익 효수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네. 그런데 우리 일반 국민들이 이해할 수 없는 국정원 직원들만의 애국심이 있습니다. 애국심이요? 그러니까 자익 효수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분이 진짜로 그런 업무를 정말로 본인이 확신 없이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확신일까요? 예를 들면은 다른 예를 들겠습니다. 네. 98년도 이제 97년도 선거죠. 1997년 대선? 대통령 선거 네. 때 특정분이 대통령이 되면 국가가 망한다고 생각하시던 분들이 실제 있었습니다. 굉장히 근데 사실은 지나고 나니까 국가는 안 망했죠. 국가는 안 망했는데 그러니까 아주 주관적 애국심, 그러니까 본인이 정말로 애국자라고 생각하는 상황에서 일을 갖다가 확신에 차서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때 97 그걸 애국심이라고 생각한다는 건가요? 추호도 의심하지 않죠. 추호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사명감. 최소한 사명감은 되겠죠. 네. 그렇군요. 아주 위험한 거죠. 그러니까요. 지금요, 저희가 혹시 질문하시고 싶으신 거 있으시면 질문 남겨주세요. 이렇게 저희 작가가 올렸더니 이렇게 의견이 왔어요. 아무래도 국정원이라. 이런 정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굉장히 뜨겁거든요. 저희 댓글창이. 그리고 굉장히 많은 질문들이 올라오면서 활발하게 어떤 경우에는 1시간에 막 1,400개의 댓글이 달리고 막 이러는데 다들 쫄았어. 자, 쫄지 마시고 궁금한 거 다 물어보세요. 국정원에도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하신 대로 좌익 효수라는 분의 어떤 개인적인 일탈 행위일 것이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니, 개인적인 일탈 행위라고는 말씀 안 드렸습니다. 일탈 행위다. 일탈 행위다. 그렇대 그게 국정원 직원들의 모든 국정원 직원들의 정서는 아니다. 아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분개하고 있다. 그럼요. 직원들이 분개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국정원 직원이라면. 그 애국심에 대해서 조금 더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국민들은 국민 안보, 그러니까 국민들의 편안한 그리고 국민들을 편안하게 보호하는 것이 진짜 안보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거하고 조금 다르게 국가 안보라는 개념이 있죠. 국민들이 편하게 살려면 국가가 이제 그 울타리가 돼줘서 이 울타리 안에 있는 한 우리는 안전하다라는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것을 보장하는 역할을 국정원이 해줄 거라고 기대를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정권 안보에 충성하는 그것이 국가 안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제가 한번 애국심의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제일 염려하는 게 이제 주관적 애국심에 관한 사항을 항상 얘기를 하는데 주관적 애국심. 애국심이 참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이건 반드시 필요하고. 그럼요. 근데 아까도 국정원 직원들이 일반인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애국심을 가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제가 완곡하게 표현을 했는데 제가 한번 유명한 연설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가져왔는데 이게 아마 하버드 법대 졸업식에서 있었던 연설이라고 합니다. 이 상황이 이제 1960년대에 반전 시위와 이념의 대결이 아주 첨예하게 대립되던 그런 시기의 연설이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졸업생이 일어나서 분연하게 외칩니다. 우리나라의 거리들은 혼란의 도가니입니다. 대학들은 폭동과 난동을 피우는 학생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은 우리나라를 호시탐탐 파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무력으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도처에 지금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부의 적과 외부의 적이 들끓고 있는 지금 우리나라에는 법과 질서가 필요합니다. 법과 질서가 없다면 우리나라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런 유명한 연설을 했습니다. 누가 한 연설인가요? 근데 그 하버드대 그 학부모들이 졸업생들이 이 연설을 듣고 당연히 긴 박수, 아니 그냥 졸업생이 한 겁니다. 그냥 일반 졸업생. 예. 네. 긴 박수를 쳤는데 사실 이 연설이 멋있지 않나요? 멋있습니까? 저는 사실 그 시대를 살고 있지 않아가지고 솔직히 말하면 잘 아니, 감동이 이 내용이 틀린 내용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사실은 애국심을 논하려면 사실 이 정도 연설을 보고서 특히 지금 그 더불어민주당 쪽 분들보다는 새누리당 쪽 분들이 굉장히 좋아할 만한 연설이죠. 그리고 전 그게 틀렸다고 보지 않습니다. 사실 이념이나 지지하는 당에 관계없이 이런 애국자에게는 아낌없는 박수를 쳐줘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법과 질서를 강조하고 그렇습니다. 네, 법과 질서를 제대로 지키면 혼란한 세상은 안 되는 거죠. 네. 그런데 혼란한 세상이 안 된다고 그러셨죠? 네. 웃으셨습니까 지금? 네, 웃고 있습니다. 네. 박수 소리가 잦아든 후에 이 학생이 청중들에게 조용히 얘기를 했습니다. 이 연설은 1932년 아돌프 히틀러가 한 연설입니다. 갑자기 소름이 그냥 그렇습니다. 돋네요. 애국심이요, 좋습니다. 애국심 반드시 있어야죠. 그런데 그 애국심이라는 것이 지나치게 민주주의적 훈련이 안 되면 자기만이 선이고 자기만이 옳다는 그런 독선에 빠지게 되면 다른 사람이 국가를 사랑하는 방식은 모두 배척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소통하지 않는 주관적인 애국심이 사실은 얼마나 무서운지 그거는 히틀러의 이 연설을 듣고 열광한 독일 국민들이 여실히 보여줬죠. 히틀러가 애국심이 없었다고 보십니까? 제가 보면은 그 사람만큼 국가를 사랑한 사람이 없어요. 너무나 국가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사람 결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국가와 오해하지 마시고 이게 히틀러에 관한 얘기입니다. 너무나 사랑해가지고 사실 국가와 결혼했다고 본인이 얘기했을 정도의 사람이었고, 그리고 머리가 맑지 않으면 국가를 다스리는데 방해가 된다고 해서 본인이 술 담배는 물론이고 고기를 먹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일할 시간이, 잠자는 시간이 아까워서 새벽에 잠깐 잠을 붙일 정도로 밤새고 국가를 위해서 일만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히틀러가 그 국가를 위해서 한 결말이 어땠습니까? 자기가 그토록 사랑한 독일 국민을 지옥으로 끌고 갔습니다. 당시 아마 독일인이 한 700만 명이 죽었죠. 뭐 독일 여성들이 유린당한 일들은 차마 입에 올리기 민망할 정도죠. 그러면 그러한 애국심이 무조건 정당화돼야 되는 겁니까? 저는 그렇게는 보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주관적 애국심이라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거다. 그리고 국민들이나 우리 시민들이 적어도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 그러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지만 다른 게 틀리다는 거를, 다름이라는 게 곧 틀린 것이 아니라는 그러한 그 인식을 갖지 않으면 이런 독선에 빠지는 건 순식간에 빠집니다. 독일 국민들이 사실 가장 이성적인 국민이거든요. 지금 그러면 박근혜 정부가 좀 그런 도구마에 빠졌다 이렇게 좀 보십니까? 적어도 소통을 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소통을 안 하고 그러니까 있다. 어떤 국민의 지금 뭐 테러 방지법, 뭐 오늘 사이버 테러 방지법 이런 걸 갖다 말씀하시는데, 네. 그게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하는 법이거든요. 특히 국민의 사생활, 네. 그리고 더군다나 거기에 표현의 자유나 이런 거를 제약하는 법이면 그 법에 대해서 정말로 지루하고 짜증 나더라도 오래 소통이 돼야 되고, 그리고 오래 이런 그 의견이 교환돼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해야 되겠다면은 아주 신뢰받는 기관에다 맡겨야 되고, 그 신뢰받는 기관에다가 맡기지 못하는 상황이 된다든지, 또는 신뢰받는 기관이 맡는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견제 장치가 국민들이 보기에도 좀 가혹하다 그 할 정도의 견제 장치가 있지 않으면
그거는 본인의 생각에 따라서 객관적이 아니라 본인의 생각에 따라서 정말로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서 네. 국민들을 불행으로 이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다면은 그거는 지금이라도 보완을 해야죠. 네. 그러면 지금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박근혜 대통령 또 박근혜 정부가 국가정보원을 정보기관답게 두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네요. 왜 이렇게 곤란한 질문을 하십니까? 네. 이게 왜냐하면 좀 사회자의 그 고약한 역할이기도 해요. 저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요. 저희 애청자들은 저를 잘 아시기 때문에 제가 어떤 사람인지 누구보다도 잘 아실 겁니다. 그렇지만 궁금해하니까 대신 제가 물어봐야 되거든요. 국가정보원이 발전하고 정말 국민들께 사랑받는 기관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개선하고 끊임없이 지금에 안주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가장 손쉬운 방법, 사실 사람들이 그 테러 방지법이나 사이버 테러 방지법에 대해서 염려하고 있는 것은 국가정보원에 대한 그러니까 국가정보원에 대한 그런 두려움, 권한 확대, 뭐 이런 권한 오남용 이런 저는 거겠죠. 권한 오남용도 권한 오남용이지만 네. 새 국가정보원이 옛 향수로의 복귀가 될 수 있거든요. 그게. 잠깐만, 옛 향수로의 복귀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이신가요? 사실 국민들 대부분께서 그리고 우리 사회자께서도 뭐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저희 가족들도 보면은 그게 나랑 그렇게 관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더라고요. 테러 방지법, 사이버 테러 방지법. 그런 것들이. 그런데 아니 테러 막겠다는데 왜 반대하는 거야? 이런 생각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근데 그 감청의 예를 든다면 네. 감청을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사회자님과 저와의 사이, 그리고 제 거를 감청을 하게 되면 수많은 불특정 다수의 전화 내용이 추가로 이렇게 쌓이게 되죠. 그걸 갖다가 사용을 하면은 불법입니다. 그거는 뭐 개인정보보호법이나 네, 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 과연 그거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고 그걸 오남용했을 경우에 강력한 처벌 조항이 있느냐, 단순한 처벌 조항이 아니고 정말 강력한 처벌 조항이 있는지. 근데 그 자료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예민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사회자님을 그런 제도, 그런 권한을 가지고 없는 사람과 만나는 것과 사회자님께서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만날 때는 분명히 위축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상대방이 그 실제로 건강, 뭐 성생활 이런 것까지 다 들여다볼 수 있는 권한이 생긴다고 하면 그 굉장히 그 알몸으로 선 느낌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을 감청을 하지 않는다면 맞을 겁니다. 근데 정보부 시절에도, 중정 시절에도 많은 사람을 감청해서 그렇게 정보부를 무서워한 거 아닙니다. 그때보다 지금의 능력이 훨씬 더 있어요. 그때보다 중앙정보부 때보다 지금 기술 발달도 돼 있고.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IT 시대고 IT 강국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권한을 갖고 있는 것과 안 갖고 있는 것의 차이가 엄청나게 크고 또한 그걸로 할 수 있는 업무가 그 권한을 사용하지 않고도 그 권한을 갖고 있다는 그 개념만을 그것만 가지고도 할 수 있는 일들이 엄청 많아지겠죠. 손쉬워지고. 그런데 그걸 갖다가 하는 것이 정당하냐? 그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이게 뭐 저희가 뭐 테러 방지법과 관련해서는 이미 192시간 이상의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그 법이 갖고 있는 문제점, 그리고 또 국회 밖에서는 시민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시민들이, 그때 시민 필리버스터도 참여를 하셨잖아요. 그 얘기도 저희가 잠시 뒤에 할 텐데 그 문제점이 다 지적이 됐는데 막상 또 이렇게 전직 국정원 고위 인사께서 나와서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이게 체감도가요 확 다릅니다. 훨씬 더 이제 그게 무게감이 이제 아주 깊게 다가오는데, 근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보면 그 도감청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사실은 이게 그 정보통신망법에 따라서 불법이었는데 이제 이거를 합법화하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뭐 법이 생기게 된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계좌 추적도 가능해진 거예요. 그죠?
뭐 법에 따라서는 법에 따라서. 자, 이 두 권한을 가지면 국정원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권한에 이 두 권한이 얹혀지면 그 힘은 어느 정도나 확장된다고 우리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국정원의 이제 신뢰에 관한 문제입니다. 국정원에서는 그것을 믿어달라고 얘기를 하죠. 전 믿습니다, 개인적으로. 국정원 직원들을 믿고 국정원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얘기를 감히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대부분이라고 하는 건 어폐가 있고 많은 분들이, 또는 많은 분들이 아니다 하더라도, 과반수가 아니더라 하더라도 그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있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 국정원에서도 발표를 했지만 입증을 해야 되겠죠. 그 입증 책임은 시민들한테 있는 것이 아니고 네. 국정원에 있겠죠. 국정원을 신뢰할 수 있도록 국민들한테 입증을 해야 되는 책임이 국정원한테 있는데, 사실 좀 얘기를 더 하면 네. 이게 그러니까 좀 본질을 벗어난 얘기일 수는 있는데 이 지금 이런 법들이 그 내부에 있었던 사람, 내부의 입장에서 보면 네. 이게 지옥문이 열린 걸 수 있어요. 아, 국정원 직원 입장에서 보면 지옥문이 열린 거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굉장히 중요한 게 네. 국정원은 절대로 우리가 이런 걸 하지 않겠다고 여러 번 선언을 했고, 또 지금 많은 뭐 그 지난 대선서부터 시작해서 한 해도 빼지지 않고 국정 중심에 설 정도의 뭐 대형 이슈들이 터트려진 기간입니다. 네. 그런데 정권은 언젠간 바뀝니다. 본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일찍 바뀔 수도 있겠죠. 근데 사람이라는 건 권한을 가지면 유혹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지휘부가 유혹에 빠진다는 얘기가 아니고, 네. 지휘부가 빠질 수도 있지만은 직원 개개인의 누군가에서 일탈 행위, 뭐 지난해 국정원 발표를만 보더라도 그 안타깝게 그 생을 달리한 직원이 네. 그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는 거 아닙니까? RCS 프로그램 네, 임직원 그렇습니다. 얘기하시는 거죠? 네. 예. 그러면은 뭐 저는 그 발표의 뭐 논의를, 그리고 그 직원의 개인적인 명예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런 행위가 일탈 행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정권이 바뀌면 그거에 대한 의심이 그거에 대한 의문이 있기 때문에 점검에 들어갈 겁니다. 점검에 들어갔는데 의심되는 상황이 나왔습니다. 국정원은 도륙되는 겁니다. 국정원은 도륙되는 것이다. 그걸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 제가 하기에 일반, 그러니까 밖에서 외부의 인사가 들어갔는데 국정원에서 그거는 개인적인 일탈이고 그 부서에 국한된 거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옆에 직원들은 그거는 내가 하는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나와 상관없다고 하시겠습니까? 아까 독일 얘기를 들었지만은 여러 얘기 들을 필요 없이 독일 국민들이 그 많은 홀로코스트나 이런 거를 갖다가 외면했죠. 외면한 대가 분명히 치러졌습니다. 네.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직원들이 옆에서 있으면서 그게 관심이 없으면 그 피해의 여파가 본인들한테도 미칠 수 있어지는 겁니다. 국정원 직원 중에 누구라도 제2, 제3의 임직원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뭐 임직원이라고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일탈의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충분히. 본인이 권한을 가지면 그 권한은 반드시 쓰고 싶어하는 게 사람의 인지상정이거든요. 그렇죠. 권력이 있으면 힘을 쓰고 싶죠. 그런데 그걸 쓰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쓰지 못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게 견제거든요. 견제. 내가 이거에 반드시 들킨다. 그리고 만약에 이게 만약에 발각됐을 경우에 내가 진짜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나에게 피해가 온다. 네. 할 경우에 그걸 하겠습니까? 하지. 아무리 위에서 명령이라도 안 하겠죠. 그거는 이런 제도가 이런 게 있는데 네. 이런 피해를 제가 봤는데, 그리고 제가 공무원으로서의 명예가 있는데 그건 못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겠죠. 근데 그런 게 없고, 예를 들어 더군다나
이게 뭐 발각될 염려도 없고 발각되더라도 뭐 관련 처벌 규정도 별로 뭐 없고 네. 보아하니까 뭐 이게 뭐 윗사람들 몇 명이 이렇게 책임지면 끝날 것 같고 그러면 그 본인이 느끼는 그 심리적 압박감이라든지 실제적인 압박감 같은 거는 상당히 덜해지겠죠. 그러니까 그런 걸로라도 보완을 해놔야 된다. 그게 국정원 직원들한테도 사실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도움을 주는 제도일 수 있어요. 약간 이렇게 궤변이나 모순이 되는 얘기로 생각할 수 있는데 네. 국정원 직원들 입장에서 사실 지옥문이 열리는 걸 수 있어요. 되게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요. 그렇습니다. 아이고. 좌익 교수 같은 사건이 하나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 네. 그러면 그거를 만약에 정권을 이렇게 잡은 쪽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좌익 교수를. 예, 좌익 교수와 같은 사건이 터졌을 때 그 사건 그런 사건에 그러니까 반대편에 섰던 그런 좀 당이 네. 저희 더불어민주당이 예를 들면 네. 정권을 잡았다. 네. 그럼 지금과 같이 이렇게 유야무야하고 가겠습니까? 예를 들면 철저하게 조사를 하다 보면 아니 그거는 그런 게 아니고 우리는 이게 그러니까 그 일을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이게 확대가 됐고 이런 많은 얘기 진짜 억울한 얘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갖다가 모르는 사람들이 이 업무를 침소봉대할 수도 있는 것이고 국정원 입장에서 보면은 정말 이 업무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하게 그리고 정말 본인들에게 허용된 범위보다 훨씬 더 축소해서 정말로 그 위임 정결도 훨씬 상향 조정해서 네. 그러니까 연대 책임 하에서 네. 이 일탈하지 않도록 네. 본인들이 정말로 잘 관리를 해야 되는 업무가 사실 거예요. 이 업무가 된 거죠. 그 골치 아프게 된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국정원 직원들도 이 일은 하고 싶지 않겠어요. 온도차가 좀 다를 겁니다. 뭐 천년만년 현 정권이 지속될 거다라고 믿는 분들은 그 업무에 가담해서 적극적으로 하실 수 있고 또 그렇지 않다. 건강하게 민주주의가 정착됐기 때문에 또 정권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이 업무가 나에게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 이런 분들은 굉장히 꺼려지고 뭐 이럴 수도 있겠네요. 대부분의 국정원 직원들은 네. 법률을 준수하죠. 네, 법률을 준수하죠. 이 말씀이 참 와닿습니다. 지금 저희가 굉장히 그 국정원 내부로 쑥 들어와 있는 느낌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저는 지금 그 김 차장님과 말씀을 나누는 동안에 뭔가 제가 내곡동 깊숙한 곳에 와 있는 듯한 느낌을 좀 받고 있습니다. 얘기를 조금 더 이어가 보도록 하죠. RCS 프로그램 말씀을 하셨어요. 그 사건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탈리아 해킹팀이라는 회사로부터 사들인 그 프로그램 국회 정보위에 제대로 보고도 안 하고 지금까지도 제출하지 않고 있거든요. 33건의 자료를 더불어민주당에서 요구했지만 공개하지 않고 있어요. 국정원이 계속 버티면 되는 것이냐라고 비판을 하고 있지만 별달리 쓸 수 있는 카드도 없는 거예요. 정치권에서. 이런 상황이 계속 되풀이되고 있단 말이죠. 그 상황에서 임직원 자살 사건도 터졌습니다. 국민들은 이런 사건을 보면 계속 퀘스천 마크가 찍히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어떤 문제가 있어서 안 내놓는 걸까? 자료 공개를 왜 안 하지? 자료를 차라리 클리어하게 내놓는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텐데 자료를 주지 않음으로 인해서 또 다른 문제를 파생시키는 이런 점들이 있거든요. 자, 원 내부에서는 이런 문제 왜 자료 공개 같은 거를 안 하시나요? 아까도 이제 뭐 이런 얘기가 자꾸 반복이 되는데 네. 사실 국정원에서 그런 자료를 저는 공개하면 안 되겠죠. 거꾸로 국가정보기관이라면 예, 국가정보기관이라면 공개하면 안 되고 그런 일을 뭐 해서도 안 되지만은 그러니까 불법적인 걸 얘기하는 겁니다. 네. 뭐 정당한 행위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걸 해서도 안 되겠지. 그런 걸 공개해서도 안 되겠죠. 다만 이런 국가기관에서 이런 게 의심이 될 때 점검할 수 있는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으니까 지금 안 내놓고 버틴다. 그럼 그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데 집중을 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고 끝나면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국정원을 우리가 예산을 갖다 집행하는 국회나 네. 또는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
에서의 그 통제에서 벗어나는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러면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견제를 해야 될 것인지 해서 그걸 시스템화해야 되는 것이지, 네. 시스템화하지 않는다면 이런 일은 계속 반복이 될 것이고, 국정원에서 이런 자료를 내놓을 이유가 없죠. 예를 들어 그게 강제화돼 있다. 네. 내놓지 않을 경우에 처벌한다. 그리고 국정원 측 입장에서는 이런 자료가 외부에 그러니까 무단 공개되거나 누설됐을 경우에는 뭐 강력하게 처벌한다는 조항들이 있다면, 네. 그거는 훨씬 더 이런 거에 대한 견제가 서로 상호 견제가 이루어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걸 시스템화해야 되는 것이지, 말로 왜 내놓냐 안 내놓냐로 끝나고 그러면 계속 반복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 견제받지 않는 권력의 폐단은 뭐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다 지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민주주의가 견제와 균형의 원리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도 사실은 입법, 사법, 행정이 3권 분립으로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면서 하라고 하는데 그게 막 균형추가 깨져가지고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 국민들이 답답해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장치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처벌 규정이 강화되면, 그래서 만약에 예컨대 내가 자료 제출 제대로 안 하면 감옥에 3년 갈 수 있어. 형법상 처벌받아 벌금 뭐 5천만 원 내야 돼, 이런 규정이 있으면 그렇게 못 한다는 거죠. 그죠? 근데 처벌이 강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늘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는 상황이 계속 되는 거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단기간에, 네. 지금 이 급한 대로 급한 불을 끄는 것이고, 그 조직이 상생하면서 발전을 하려면, 네. 아주 복잡한 얘기가 되기 때문에 또 오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거에 대한 복선은 깔지 않고, 네. 이 얘기만 단순하게 하면은 기관은 독점적인 권력을 가지면, 네. 반드시 그게 일탈이나 그 부패 유혹을 받습니다. 뭐 장기 집권 한 50년 하면 뭐 받는 거나 똑같은 겁니다. 그렇듯이 이 기관이라는 거는 사실은 어느 정도 한 사람의 통제를 벗어날 정도로 기관의 그러니까 권위나 힘이나 그 규모가 이렇게 확대가 되면은 그는 분리를 해서 통치를 하는 게 기본 아니죠. 그렇죠. 근데 여러 가지 통합이 될 수밖에 없는 뭐 국정원의 특수성 뭐 이런 걸 얘기를 하지만, 그냥 오늘 뭐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은,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형식상으로 분리를 시켜서 권한을 독립시키면서도 시너지 있게 실질적으로 통합해서 운영할, 네. 수 있는지, 네. 이런 거에 대해서 그 업무 경험이 있는 국정원 출신들을 비롯해서 그 외부의 전문가들이 협의해서 정말로 지금 시대에 맞는 그 국정원의 조직을 시스템화할 필요가 있는 게 바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네, 국정원 조직 구도의 선진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런 그렇습니다. 말씀 주셨습니다. 네. 오늘 많은 얘기를 다 할 수 없지만 아무래도 조만간 좀 계속 나눠서 특집을 시리즈로 해야 될 것 같다는 궁금증이 막 생겨가지고요. 또 궁금한 건 저희가 못 참지 않습니까? 다 물어봐 드려야 돼서 이 얘기는 꼭 여쭤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2012년 대선 당시에 이른바 권영세 당시에 그 새누리당 대선 박근혜 후보 캠프의 상황실장이셨죠. 이번에 영등포에 출마하신 권영세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컨틴전시 플랜. 그래서 장기 집권 계획을 세워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서 논란이 크게 된 바 있습니다. 그 이후에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파문이 일었죠. 그리고 그 사건 지금까지 재판 계류 중이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 지금 그 사건 계속 재판받고 이런 상황인 것인데요. 자, 그러면 이후에 국정원은 이제 총선이 30일, 이제 한 달 남짓 남아 있고, 또 내년 대선 있고, 후년에 또 지방선거가 있는데, 국정원의 선거 개입은 없을 것이냐, 이제 완전히 클리어해진 문제이냐, 이 점을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 하고 계셔가지고요. 이것도 제가 대신 여쭙는 겁니다. 대답해야 됩니까? 그렇죠. 누구도 모르죠. 누구도 모른다. 그렇지만 누구도 모르죠가 답이죠, 사실은. 그런데 제가 점을 칠 수 있는 사람은 아니니까. 그런데 국정원이 개입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그거에 대해서는
그럼 국정원이 적어도 직선제가 일어났던 뭐 사실 뭐 5공화국까지는 얘기를 하는 건 별로 의미가 없을 것이고, 네. 그러면 직선제가 시행됐던 87년 이후의 선거에서 그 국정원이 정치, 그러니까 특히 대선, 네. 뭐 총선에서 초연하였는지, 정말로 정치적 중립을 확실히 지켰는지에 대해서 보면은 국정원의 많은 직원들은 억울할 수 있겠지만, 네. 문제가 된 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한 번도 빼짐없이 문제가 됐을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런 문제가 별로 없다고 국민들이 생각했던 선거에서조차도 나중에 국정원 내부에서 보면은 갑자기 어떤 직원이 굉장한 실세로 등장하고, 그 실세로 등장한 이면에는 결국은 그런 어떤 소규모 그룹을 결성해서 그 특정 후보를 지원한 거 아니냐, 이런 거에 대한 직원들의 자괴감이라든지 이런 게 빠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있고, 뭐 공개하지는 않겠습니다. 네. 그런 걸로 봐서는 어떤 형식으로든 그 국정원의 정보가 사적으로 유용될 수 있다. 그게 뭐 개입이면 개입이고, 뭐 지금 개인 일탈이든 이름은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사실 지휘부의 의지만 가지고도 되는 건 아닙니다. 그 밑에, 그러니까 철저하게 정말 철저하게 개선 조직으로 내려가면서 이거에 대해서 단속을 하지 않으면, 네. 사실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국정원이라는 조직이 신분이 생각보다 불안하기 때문에 뭐 죽기 살기식으로, 네. 특히 다음 내년 선거가 다음 선거가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는 거는, 이제 국정원이 그동안 지난 몇 년 동안 그러니까 국정원이 이슈의 전면에 섰던 사건들, 뭐 네. 댓글 사건, 뭐 예를 들어 NLL, 네, 대화록 파문 사건, 뭐 간첩 조작 사건, 뭐 창피합니다만 하여튼 뭐 네. 그 여러 가지 사건, 뭐 해킹 프로그램 사건, 뭐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 만약에 지금의 당이 바뀌면, 네. 지금의 현 정부에서는 하고 있지 않은 거니까요. 만약에 정권이 교체가 되면 그런 거에 대해서 확인을 할 것이다. 그 생각하면은 사실은 그분들한테는 어떻게 보면은 생존권이 달린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네요. 그리고 괜한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것이 될 수도 있고, 여기서 이제 잘못 판단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잘못 판단하면 안 되고, 정말로 자기의 위치를 잘 지켜야 된다. 국정원이 정말로 뭐 그 직원들을, 옛날에 김만복 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정치의 중립을 얘기하기 위해서 그 관련된 직원들을 갖다가, 조금이라도 관련된 직원들은 전부 다 교육을 보내가지고 아주 그냥 합숙 교육을 보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했을 정도였는데도, 정치적으로 혹여라도 중립을 못 지킬 수 있을 위험이 있는 분들은 아니요, 그러니까 그런 분야, 조금이라도 그런 의심을 받는 분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실 정도였는데도 불구하고 뭐 그렇게 안 했습니다만은 결국 나중에 보면 의심받는 행위들, 내부에서는 그런 거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드는 행위들이 있었는데, 있었다고 하는데, 정말로 다음 선거에서 국정원이 의심받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첫째로. 그리고 사실 그거에 대해서 당과 깊은 얘기를 하고 있고, 그걸 그럼 어떻게 우리가 사전에 또는 이런 점검할 수 있는지 그런 거에서도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당 내부에서요? 사실은 정권이 바뀌면 그걸 확인하는데 그렇게 오래 안 걸립니다. 금방 확인 가능하다는 거죠? 그럼요. 뭐 스스로 아마 확인이 되는 가능성도 있을 정도일 겁니다. 네. 금방 확인되는 일이에요. 정권 교체가 되면. 그렇기 때문에 정권을 국정원이 교체하고 안 하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판단을 잘해야죠. 그게 국정원이 사는 길입니다. 제가 아까 지옥문이 열렸다는 게 테러방지법, 너희 혹시 그거 가지고, 우리가 많이 의심하는 게 사생활 문제도 있지만 정치권에서는 그거 가지고 혹시 또
정치에 대한 그런 예. 뭐 선거에 개입하려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정말로 뭐 결벽증이 있을 정도로 결벽하다, 야, 지나친 거 아니냐는 거 생각할 정도로 그걸 그 축소해서 정말 상향 조정해서 네. 권한을 상향 조정해서 또는 뭐 그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공개, 그러니까 뭐 이렇게 보안 누설의 위험을 감수하고 해서라도 어느, 그러니까 외부 기관, 예를 들어 국회 뭐 정보위가 될 수도 있고 뭐 대통령이나 뭐 NSC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건 뭐 좀 따져봐야 되겠지만, 그런데 공유를 하는, 이 정보에 대해서만은 공유했고 이 정보에 대해서만은 공동 책임진다 네. 할 정도로 결벽증이 있을 정도로 이걸 관리를 하지 않으면 또 의심을 받겠죠. 그리고 의심을 받는 게 억울하죠. 네. 억울할 겁니다. 근데 억울하다고만 하기에는 그동안의 전력이 반드시, 그럼 넌 억울하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게 잘못됐냐는 질문에 대답하기 궁색한, 그러니까 나는 안 했어가 아니고 우리는 안 했어라는 대답을 하기에는 좀 궁색한 그런 상황이 많이 있었죠. 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적어도 다음 선거에 있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건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당연한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런 얘기하는 것 자체가 창피해요. 비극인 거죠. 네. 사실 어느 나라에서 이렇게 그 국가정보기관이 그렇죠. 사실은 멋있잖아요. CIA 딱 이런 거, FBI 이런 거 보면 굉장히 존경받는 직업이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는 왜 이렇게 맨날 비판받고 국민들한테 좀 때로는 조롱받는 그런 정보기관인가에 대해서 사실 그 안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큰 자괴감도 있으실 것 같아요. 나름 엘리트들로 다 양성이 됐을 텐데 인사 직접 하셨으니까 훌륭한 분들 뽑으셨을 거 아니에요. 책임감을 느끼시죠. 그런 것처럼 정말 엘리트들 다 뽑아놨는데 정말 하는 일은 들어와서 커피 심부름하고, 아니 그 커피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뭐 팩스 계속 보내고 뭐 복사하고 이런 것만 한다면, 제가 뭐 이렇게 그 아주 그냥 그 비유를 너무 이렇게 그 극단적인 비유를 드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서는 곤란한 거 아니냐는 것이죠.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든 비유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요? 왜냐하면은 저희가 맨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네. 그 휴지를 소각을 했거든요. 지금도 소각을 합니다. 휴지? 그러니까 뭐 폐휴지 이런 게 나오면 일체 그냥 A4용지 이런 게 아니라 뭐 모든 종이라는 모든 것은 다 소각이 원칙인데, 네. 어느 간부님께서 그 신입 직원에게 곤란한 질문을 던졌죠. 넌 무슨 업무를 하고 있냐? 그 직원이 대답할 게 없었어요. 네. 그래서 국가안보를 위해서 저희 휴지를 소각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저는 그 대답이 사실은 굉장히 멋있는 대답이라고 생각을 해요. 국정원 직원들이, 제가 아까 애국심, 빗나가는 애국심, 주관적인 애국심만 얘기했지만 그 자부심과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직원들의 애국심, 진정한 애국심 또한 국민들이 생각하지 못할 정도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직원들이 그런데 꼭 뭐 밖에서는 5%라고 그러는데 저는 5%로 보지도 않아요. 그거 아주 그 정치화된 그 조금의 직원들이 국정원의 전체를 완전히 망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게 그 직원들의 탓만을 또 하기에는 어려울 정도의 시스템의 문제가 지금 공존하고 있거든요. 네. 바로 그거를 신속하게 도려내고 그 시스템을 정말 정상화하는 시스템으로 만드는 것이, 그것이 만약 우리 더불어민주당, 제가 더불어민주당 출신이 당시라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뭐 방송에서 당원이라서 이렇게 말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어느 정권이든 상관없습니다. 지금 정권에서도 사실 지금 정권에서 해야죠. 그렇죠. 지금 정권에서 하면 훨씬 더 국정원에 그런 게 거부감이 없이 할 수 있겠죠. 다른 정권이 교체된 세력이 하는 것보다 지금의 그 세력이 하는 것이 훨씬 더 낫겠죠. 네. 그리고 그런 의견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그리고 이념을 가리지 않고 의견을 모아서
의견을 모아서 정말 국정원의 발전 방안에 대해서 고민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양한 의견을 모아서 결정을 해야 되겠죠. 네, 말씀하시는 내용을 쭉 들어보면 여러분 어떠십니까? 국정원 개혁 그리고 국정원 내부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어떤 판단 그리고 어떤 생각으로 국가안보 또 국민안보를 위해서 일하시는지, 그리고 테러방지법의 문제점, 저는 굉장히 이 표현이 지옥의 문이 열리고 있다, 이런 표현 굉장히 크게 울림을 주는데요. 저희 방송 국정원 직원들도 많이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보면 안 되는데. 네, 많이 보시고 마지막 메시지는 특히 국정원 전직 선배로서 현직 후배들에게 귀감이 될 만한 말씀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오판하면 안 된다라는 부분, 판단의 정확성을 알려주는 지표, 이런 것들을 전해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방송하는 가운데 카톡 소리가 계속 들렸어요. 지금 스튜디오 안에 어느 핸드폰 안에서 들리는 소리인데요. 아마도 끝내라는 소리인 것 같기도 합니다. 저희가 원래 40분간 예정됐던 인터뷰가 무려 70분간 진행이 됐습니다. 지금 70분 39초, 40초 지나고 있는데요.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오늘 1라운드 정도로 하고요. 저희가 국정원에 대해서는 관심 갖는 국민들이 너무 많아서 저희가 좀 분야를 나누어서 김처장님 모시고 하나하나 한번 순차적으로 얘기를 좀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응해 주시겠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내용이 국정원을 홍보하는 내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뭐 국정원도 홍보해야죠. 예, 국정원의 양지의 역할도 있을 거 아닙니까? 뭐 잘했던 역할도 있고요. 뭐 그런 것들도 같이 얘기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들이 국정원을 볼 수 있는, 정확하게 볼 수 있는 판단력을 제공한다. 저희는 거기에 만족을 합니다. 네, 그게 칭찬이 됐든 또 비판이 됐든 전체적으로 다 수용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어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그 첫 번째 인터뷰셨는데요. 굉장히 솔직하게 진심으로 다 답변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중간중간 제가 곤혹스럽게 했던 질문들 국민들을 대신해서 여쭙다는 점 다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